이제 줄이고 줄여서 한 10장 정도 나오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한 30분 조금 넘지 않을까 싶어. 근데 흥미롭고 재밌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시간짜리 영화도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야. 들어왔어.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배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문입니다.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뤄주실 거죠? 예, 근데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행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9월 9일에 첫 방송을 올렸고 16일에 에피소드 2를 업로드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녹음하는 이 에피소드 3는 23일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매주 월요일 업로드인 거죠. 네. 근데 첫 방송이 업로드되고 며칠 있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이 200개가 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올려주셨는지 보려고 댓글창을 열었는데 맨 위에 예. 미디어 VOP 우리 아이디죠. 예, 예. 이걸로 고정 댓글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완배 기자님 방송 만드는 거 매우 귀찮아합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이건 어떤 새끼가 올린 겁니까? 놉니까? 일단 저는 아니죠. 넌 아니면 누가 올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4년 반 만에 녹음을 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잘하려고 머리 싸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댓글을 상단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이 진행자님이 한 게 아니면 곰곰이가 한 건데 아마 그럴 것으로 그쵸?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곰곰이가 누구냐면 우리 회사 뉴미디어 국장이에요. 이 방송 프로듀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직책은 높지만 연차로는 저보다 후배죠. 네. 얘가 왜 곰곰이냐면 곰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독자가 한 12만 명쯤 되는 꽤 큰 채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고정 댓글을 보고 열받아서 곰곰이 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요즘 뭐 그 채널이 그렇게 뭐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그니까요. 있습니다. 방송은 곰곰이 네가 귀찮아하더만. 아니 구독자가 12만인데 열나 불성실하게 올리더만. 야 곰곰이 씨 너나 열심히 올려.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씨. 야 나는 열심히 해. 밤새 가면서 준비해. 씨. 너나 잘해. 씨.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편집하면서 듣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쌍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방송에서 참은 겁니다. 아무튼 예. 절대 제가 방송 만드는 거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곰곰이가 올린 에피소드 1의 고정 댓글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지지난주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 판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대목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중 한 명인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어요. 이게 왜 핵심이냐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를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김건희와 비슷한 역할을 한 전주에게 유죄를 내렸다면 당연히 김건희도 기소만 낸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예,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계기로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뭐냐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사건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방송을 다 들으시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주식을 안 하시면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들으시는 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건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면 내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무조건 김건희가 나쁜 놈일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적 상식이 예,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요. 이해가 안 돼도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는 유죄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네.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여러 차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타파 보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건이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기 쉽게 쪼개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1, 2, 3번 사건이라고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사실 3개였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 3개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면 조금 보기가 편해집니다. 1번 사건이 뭐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벌어진 도이치모터스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네. 다음 2번 사건은 조금 헛갈리셔도 그냥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네.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벌어진 똑같은 회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다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 3번 사건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이뤄진 뇌물 사건입니다. 사실 이건 아직 뇌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 추정으로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이 3번 사건을 뇌물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우선 1번도 주가 조작이고요. 2번도 주가 조작이죠. 그런데 1번과 2번 사건의 선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1번 주가 조작은 큰 성공을 못 거둡니다. 그래서 선수가 교체돼서 두 번째 주가 조작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왜 이 구분이 꼭 필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반면에 2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보기에 1번 사건에서 매우 큰 의혹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재판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처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으시는 대부분의 의혹들은 2번, 그러니까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3번, 예, 제가 뇌물 사건이라고 추정을 했죠. 이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일단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도이치모터스가 아니고요.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헷갈리죠. 얘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무튼 이 3번 사건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문제는 2번과 3번 사건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을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이 1차와 2차에 걸쳐 나뉘어 진행됩니다. 김건희는 2번 다 관여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김건희는 이 사건의 주범,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매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차 주가 조작에 2번 다 김건희가 돈을 댔겠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끝날 무렵에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을 해요. 예. 이게 이제 2012년 3월인데 이때 윤석열이 대검 중수 1과장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결혼한 지 딱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됩니다. 이건 뭐 나는 새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스텔스 전투기도 떨어뜨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특수부장이 된 지 4개월 뒤에 문제의 3번 뇌물 사건이 시작됩니다.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뇌물로 추정되는 걸 막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좀 사건의 스토리가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3번 사건이 더 심각한 거겠네요. 사실은 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가 조작 권오수는 김건희를 단순히 돈독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라? 김건희가 중앙지검 중수부장하고 결혼을 하네? 야, 이 대박이다. 김건희만 구워 삶으면 난 절대 구속 안 된다. 이러고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차 사건이 이어진 거죠. 물론 다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추정이 100%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뇌물 사건도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데 오늘 방송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다음 주에 따로 떼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방송 주제는 이 3번 뇌물 사건이 되는 거죠. 예. 단 다음 주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주 인수권이니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이니 하는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고 3번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갖다 바친 뇌물 사건이구나 하고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주가 조작이라는 게 주가가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하나 골라서 주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싹 팔아치워서 이익을 챙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가 조작을 할 때에는 덩치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작전 세력이 마음먹은 대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해도 주가를 100원 올리려면 최소 수십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종목들은 아예 대상이 아닌 거죠. 예. 둘째, 주가 조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가는 종목 조그만한 거 잘 고르면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규모가 좀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는 웬만하면 다 주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관여를 합니다. 이 주포라는 자들은 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돈도 많고 그 종목 안에서 계속 짱을 보고 있는 작전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종목에는 다 주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주포들이 다 작전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귀신 같은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포가 작전을 걸 것 같으면 눈치를 챕니다. 네. 그리고 작전 세력에 편승해서 나도 좀 먹자 이러고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불나방들을 다 따돌릴 수는 없지만 주포는 이런 불나방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불나방들은 이걸 어떻게 눈치채느냐?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작전의 단계가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이제 주가를 조작해서 5만 원으로 올려요. 이게 작전의 목표고 개요입니다. 그러면 작전 세력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주가가 10,000원 근처에 있을 때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잔뜩 사 모아야 10,000원이 5만 원이 됐을 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게 진짜 몰래 사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티가 나면 불나방들이 이거 작전 갈 것 같은데 나도 나눠 먹어요 이렇게 달려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눈치채느냐?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평소에 하루에 1만 주쯤 사고 팔리는 주식인데 거래량이 슬금슬금 2만 주, 3만 주 이렇게 늘어나요. 이러면 아무리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눈치를 채요. 야, 이거 이상하다. 뭐 있다. 누가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 같은 투자자들. 그렇죠. 그래서 증시에서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1단계에서는 거래량에 큰 변동 없이 1만 원 근처로 주가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사모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티 안 나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까 1차, 2차가 뭐 몇 개월, 몇 년, 그렇죠. 몇 개월. 굉장히 길게 걸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충분히 주식을 사모았다면 이제 주가를 올립니다. 이제 주가를 올린다는 건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쭉쭉 사면 됩니다. 이때 관건은 주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입니다. 돈이 많아야 주가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는 당시 주가를 보면
최저가 1,900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대충 이 1,900원에서 3,000원 사이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8,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3배에서 한 4배 정도를 먹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초대형 조작은 아니고 한 중급 주가 조작입니다. 3배에서 4배를 먹는데도 네, 중급 중급이다. 정도죠. 많으면 예. 10배 가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요? 그럼요. 네. 예. 제가 아까 사건을 1번과 2번으로 구분했잖아요. 이 구분은 중간에 주가를 핸들링하는 선수가 한번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번 시기에 주가 조작이 잘 안 된 걸로 보여요. 실제 보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포가 돈이 모자랐거나 핸들링이 시원찮았거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2번 사건, 새로운 주가 조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작전은 꽤 성공을 거둬요. 이때 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일단 주가를 올리는 국면에 오면 이때부터는 뭘 몰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놓고 엑셀 밟는 겁니다. 그래야 와 저거 더 오른다, 우리도 끼어들자 하고 주식을 추가로 사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사람- 이건 불나방을 모으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는 모아야 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올리기가 쉽죠.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쯤 하던 걸 3만 원까지 밟았어요. 예. 아, 여기서 사람들이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벌써 3배가 올랐는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망설여지죠. 이때 사람들이 뭘 보냐면 거래량을 봅니다. 이제 거래량이 보통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기에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 들어옵니다. 3만 원쯤 돼도요. 왜냐하면 3만 원쯤에서 거래량이 수백만 주가 터지잖아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되냐면 와, 아직도 이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주식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더 간다. 이런 믿음을 줍니다. 아,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 중요한 게 거래량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통정매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하고 진행자님이 둘 다 작전 세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보죠. 예. 그럼 둘이 짜는 겁니다. 9월 19일 오후 2시 12분 30초에 내 계좌에 있는 작전 종목 10만 주를 팔겠다고 내놓을게. 그러면 진행자 네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을 다 집어가.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내 계좌에서 진행자 계좌로 옮겨갔지만 의미가 없죠. 우린 한 편이니까요. 나중에 수익 난 건 나눌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이러면 거래량이 10만 주가 한꺼번에 늘어나요. 그래서 통정 매매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스킬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렵게 그동안 힘들게 사모은 주식 남이 냉큼 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12분 30초에 10만 주 팔겠다고 걸었는데 진행자님이 화장실 갔다 와서 조금 늦었어요. 그러면 돈 많은 누군가가 아싸 하고 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정 매매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팔겠다고 올리면 너는 반드시 약속한 시간 거의 30초 이내에 이걸 다 사는 걸 끝내야 돼요. 합법이냐? 당연히 불법입니다. 특히 통정 매매는 주가 조작 사범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해요. 서로 짜고 매매했다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주가 조작 아니냐는 거죠. 예.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공소장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 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의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101건의 통정 매매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동원된 계좌가 157개나 돼요. 여기서 100번 넘게 통정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벌써 주가 조작에 관한 한 유죄라는 판단이 확실히 선 겁니다. 아, 이 정도는 근데 거의 조직 범죄네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조직 범죄입니다, 사실. 아, 예. 예. 자, 이 정도 사전 지식을 쌓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 뭐 도이치 나오고 모터스 나오니까 뭐 대단한 회사 같은데요. 그냥 독일차 국내 수입해서 파는 딜러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왜 코스닥에 상장이 됐을까요? 도이치모터스는 원래 상장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르엔코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를 합병해 버립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우회 상장이라는 건데 네. 원래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까다로워요. 전 국민이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 종목에 개나 소나 올라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상장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회사들이 이미 상장은 됐지만 망해가는 회사를 골라서 그냥 그 회사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랑 합쳐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효과가 납니다. 네. 이건 이제 불법은 아니고요. 예. 이 과정을 거쳐서 그냥 독일차 수입하는 딜러 회사가 졸지에 코스닥 상장사가 됐습니다. 이게 2009년 1월의 일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고요. 그런데 주가 조작이 시작된 게 그해 11월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에 우회 상장을 했는데 11월에 주가 조작이 시작돼요. 우회 상장을 주도한 것도 권오수. 11월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도 권오수입니다. 그럼 원래 그걸 하려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 독일차 수입하는 딜러 회사를 권오수가 굳이 코스닥에 우회 상장시켰느냐? 이건 아무리 봐도 애초부터 주가 조작하려고 회사를 상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회 상장한 다음에 10개월 만에 지가 직접 나서서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본격적으로 이제 엑셀을 밟기 전에 주식을 몰래 사 모으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가 이 회사 주식을 8억 원어치 왕창 삽니다. 언제 사느냐? 주가 조작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사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사느냐? 뭐 홈 트레이딩 시스템 켜고 막 몇 주씩 주문해서 매수 체결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권오수한테 직접 한꺼번에 왕창 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권오수가 지배하던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권오수가 넘긴 건데 그냥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판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눠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오. 1월에 우회 상장을 하고 11월에 주가 조작이 시작됐어요. 권오수는 애초부터 주가 조작을 할 마음을 먹고 있었겠죠. 11월쯤에 시동을 걸 거야. 그런데 그 전에 김건희한테 자기 주식을 8억 원어치나 넘겨요? 도대체 왜요? 어차피 주가 조작할 건데. 권오수 자기가 먹어야죠. 안 그래도 그렇죠. 더 모아야 할 판인데요. 예. 이걸 왜 넘기냐고요? 그거 한꺼번에요? 대충 추정컨대 김건희가 여기서 3배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8억을 예. 24억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이걸 권오수가 갖고 있었으면 지가 먹는 건데 왜 넘겼겠습니까? 이 수상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 수상하죠. 완전 수상하죠. 예. 제 추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김건희가 권오수의 차명계좌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김건희와 권오수가 이미 매우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였거나요. 실제로 이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계좌가 3개, 그 최은순, 이제 김건희 엄마죠. 예. 이분도 나와요? 예, 예. 계좌 1개가 동원이 돼요. 최은순 계좌가요. 예. 근데 그중 최은순 계좌는 거의 권오수 차명 계좌로 밝혀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제가 맞다면 김건희는 단순히 돈을 댄 쩐주가 아니고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권오수와 애초부터 주가 조작을 공동으로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예,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이 과정이 슬프게도 1번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지난 사건이다. 예,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났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예. 이걸 파면 김건희가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공범이다라는 의혹이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지금 재판에 포커스가 맞춰진 2번 사건 2차 주가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사건 들으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수가 교체된 2차 조작 사건에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그리고 주가가 조작될 때 사고 파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느냐,
가담했다면 어느 정도로 했느냐는 겁니다. 네. 이 방송 그 고정 댓글로 기사 링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17일에 민중의 소리에 제가 쓴 주가 조작 김건희는 지금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비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네. 이 칼럼에 자세히 썼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하게도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형량도 너무 낮고요. 벌금도 너무 낮아요. 2심 재판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보기에 당연히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밝혀지면 상식적으로 무조건 유죄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 조작을 알고 돈을 냈다는 건 내 돈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다는 거고 나도 거기서 돈을 챙긴다는 거고 이러면 공범이죠. 이걸 어떻게 공범이 아니라고 합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유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그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가 유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손 씨가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 1심 판결이 이렇습니다. 손 씨가 지금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같기는 하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 이래서 무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주가 조작하는 걸 알고 돈을 냈으면 공범이죠. 왜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무죄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 씨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죄도 방조죄라는 걸로 유죄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심 판결을 보면 손 씨가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엄청 사들여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판단됨으로 유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방조죄입니까? 주가 조작 공범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손 씨가 받은 형량이 꼴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쪽 주장은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1인 매매라는 걸 해서 나는 그냥 계좌만 줬고 사고 팔고는 증권사 직원이 다 알아서 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실제? 있습니다. 아, 예. 1인 매매가 뭐냐면 제가 증권 계좌를 텄어요. 예. 거기에 한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을 잘 몰라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 주식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분 당신이 전문가인 것 같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내 계좌를 잘 굴려주세요. 이런 걸 1인 매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관행적으로 실시돼 왔어요. 예, 대신 규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증권사 직원이 지 마음대로 굴렸다가 손해를 보면 막 돈 맡긴 고객은 엄청 열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송도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규정이 되게 엄격해요. 양쪽이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뭐 이런 이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예. 어쨌든 대통령실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거래가 다 이거라는 겁니다. 김건희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 중에 김건희하고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잘 보면 1인 매매가 절대 아니에요. 1인 매매는 말 그대로 증권사 직원이 마음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녹취를 보면요. 이런 대화가 나와요. 김건희가 그분한테 전화 받았죠? 만약에 그분이 더 원하시면 더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이 40만 주 넘게 샀다고 보고를 하니까 김건희가 그분도 이거 알고 있어요? 이럽니다. 증권사 직원이 8만 5천 주를 샀다고 보고를 하니까 김건희가 그분이 사라고 했죠. 그분이 오늘 산 건 내일 빨리 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증권사 직원이 한 10만 주 정도 팔겠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김건희가 아, 예. 거기서 그렇게 전화 왔나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분이네요, 그분.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이 녹취를 보면 증권사 직원이 절대 알아서 사고 팔지 않았어요. 이 매매를 주도한 사람은 그분입니다. 김건희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분 내일 팔아준대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주가 조작 설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놈인 겁니다. 다음, 이건 이제 MBC 보도입니다.
이번 사건 2차 주가 조작이 막 시작된 때입니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6만 2천 주를 팔아요. 근데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딱 11초 뒤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도이치모터스 임원 한 사람이 또 2만 5천 주를 팔아요. 시간차가 딱 11초입니다. 벌써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최은순과 그 주가 조작범이 주식을 판 단말기의 인터넷 IP 주소가 같아요.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아니 일단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임원하고 같은 공간에 우연히 함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대도요, 그 두 사람이 11초 차이로 똑같은 종목을 몇만 주씩 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만났는지 당최 설명이 안 되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거의 동시에 9만 주를 팔았다는 건데, 딱 32초 뒤에 김건희가 이걸 싹 다 삽니다. 아, 와, 이게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정매매라는 겁니다. 통정매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정매매는 주가 조작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예요. 만약에 대통령실이 그건 1인 매매였어, 김건희는 뭘 샀는지 몰라,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 직원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거고 9만 주 산 것도 증권사 직원의 판단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9만 주를 샀는데 판 사람이 하필 김건희 엄마야. 이 말이 됩니까? 참. 하나만 더 해보죠.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부터 주장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2010년 1월 이아무개 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하고 1인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4개월 정도 맡겼으나 4천만 원 손실을 봤다. 그래서 그 이 씨와는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1번 사건에 대한 해명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공소시효 안에 있는 2번 사건, 2차 주가 조작 때의 김건희 계좌의 거래 내역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윤석열 쪽 반응이 뭐였느냐? 그때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인데 문제는 이때 거래 내역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통정매매는 2차 시기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번 시기에는 주식 거래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했어요. 심지어 네 장모가 팔고 네 와이프가 30초 만에 그걸 샀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 해명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려면 이번 시기에 김건희 계좌 거래 내역을 다 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단한 걸 안 해요. 뭐 못하는 거겠죠. 더 웃긴 건 윤석열 해명대로라면 이번 사건 때부터는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을 했더니 권오수가 신주인수권이니 자회사 주식이니 뇌물을 갖다 바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번 사건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1번부터 3번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쭉 이어보면 권오수와 김건희는 음. 애초부터 밀접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권오수는 주가 조작을 했고 고. 김건희는 돈을 댔고 통정매매에 가담했습니다. 유죄입니다. 전 100% 확신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정 댓글로 달아준 제 지난주 칼럼을 한 번씩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찌됐건 서로 검찰이 또 기소를 안 하고 뭉개더라도요, 특검이건 차기 정권 검찰이건 언젠가 반드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낮을 확률이 높아요. 전주 손모 씨가 방조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다니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김건희가 유죄를 받으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조계가 주가 조작에 대해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처벌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 궁금해지죠? 예. 우린 왜 이렇게 관대하냐? 답도 웃겨요. 그냥 그게 법적 관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례는 관례일 뿐이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론에 따라서 주가 조작 사범들을 더 엄정히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여론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제대로 심판받고 김건희가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에 알맞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어려운 사건을 오늘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복잡한 이야기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우. 좀 길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그런데 또 3차가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에 3차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배 기자였습니다. 힘들어. 수고했다. 꺼야지, 잠깐만.